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아침 송경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이랑 교역을 하면서 15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3% 이상이면서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했는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빠진 건 2016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7년여 만에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뺀 미국의 입장,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수출 급감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게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발간된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 에둘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 재무부는 현재 여러 국가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일정 부분 외환시장 개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을 심층 분석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두 나라 모두 외환시장 개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개입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눈 감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전후 상황을 종합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수출은 줄고 환율 변동성은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뭐니 해도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공매도 금지 이거지 않습니까? 경제면을 다 덮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 발표한 지가 이제 일주일 지나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조망하면 되는지 좀 드러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지난 일요일이었죠. 정부가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 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으로는 네 번째인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던 2011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번에 네 번째로 금지가 됐습니다. 네, 바로 이 소식이 일요일 날 발표되자마자 월요일 증시가 출렁였죠.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증시를 억누르고 있었다. 이게 공매도 때문에 저평가됐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만한 뉴스였고요. 월요일 하루에만 증시가 13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넘게 올라서 역대 하루 기준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5.56%가 하루에 오른 거니까 사실 단숨에 2,500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나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등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심했더라고요. 네, 이 첫날 6일에는 이제 가파른 상승을 했던 증시가 사실 또 2차 전지주가 수혜를 많이 입었었고요. 그런데 다음 날 7일과 8일은 힘을 못 쓰고 계속 하락한 뒤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는 또 보합세를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1일 천하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시쳇말로 뭐 약발이 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코스닥은 첫날 7% 넘게 올랐다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외신 보도 내용을 봤더니요, 원래 공매도 금지 이런 거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환위기, 글로벌 뭐 금융위기 뭐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데 한국에서 지금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런 반응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 플러스에서도 한번 다뤄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나라들의 동향 봤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등 위기 때는 이 다른 나라들도 공매도 금지를 한 사례가 많았고 함께 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공매도가 필요 이상의 하락을 부추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이제 다들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배경을 두고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난 다음에 좀 가라앉을 것이라고 봤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도 참 해석하기가 맞습니다. 총선 끝나고 6월 달쯤 다시 재개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자, 하여튼 금지 조치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다 확정적인 거니 어느 정도 논란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논쟁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들, 단체들은 국내 증시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또 약세를 보이면서 항의 시위를 또 벌였거든요.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 등은 이제 공매도를 금지한 뒤에도 공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금지 전보다 더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또 특이한 점이 공매도 잔고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맞고요. 실제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난 6일 월요일이죠. 공매도 잔고 금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직전 거래일보다 1조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사실 예.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 이게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금지할 때 예외로 뒀던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도 공매도를 막아야 사실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조정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왜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입니까? 일단 시장 조성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붐비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주식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가격이 맞아야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데 예. 거래가 뜸한 종목들은 이 둘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아예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 둘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가격에 의무적으로 호가를 내거든요. 이 예. 시장 조성자가. 그래서 둘이 점차 이제 간격을 좁혀가면서 만나도록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시장 조성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공매도 얘기 나올 때마다 정부가 어려운 얘기로 우리를 뭔가 현혹하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시장 조성자가 공매도에 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 그럼? 근데 새벽에 우리가 물건 팔려고 시장에 갔는데 아무도 예. 없으면 물건 못 팔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근데 저기 멀리 떨어져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둘이 만나게 해주는 게 사실 시장 조성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붐비게 만들고 촘촘하게 가격을 이제 형성을 해줘서 예.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제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그걸 보면 시장 조성자는 사실 시장을 붐비게 만드는 거지 자기가 돈 벌려고 거래에 뛰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의 허가, 거래소의 허가를 받아서 시장을 이제 붐비고 활성화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호가를 내고 실제로 그게 체결되면은 자기가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걸로 바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시장 조성자가 매수 호가를 내서 체결이 되면 사실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매수 호가를 내는 동시에 매도 호가를 내는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 이거고요. 이렇게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이 바로 공매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고 싶지 않은 걸 시장 조성을 해야 되니까 사라. 사게 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아직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파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도록 이렇게 공매도를 허용해 주는 거고 이게 공매도 금지의 예외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양 기자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창구가 오히려 불법 공매도로 쓰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한 목적으로 시장 조성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대체 시장 조성자가 누구냐 하면 다 증권사, 금융사들 아니냐? 기관이네요. 네, 이 기관들이 맡아서 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공매도에 우회로를 터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두 그루 물을 막았지만 옆에 물이 다 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조성자라고 분류되는 이 기관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기관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적 역할을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펌프에서 이제 물을 퍼내려고 하면은 처음에 마른 이제 펌프에다가 물을 좀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걸 네.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또 마라톤에서도 보면은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페이스메이커는 1등 하려고 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 때문에 시장 조성자가 불법 공매도를 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 금지 첫날에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총액 기준, 전체 금액 기준으로 보면 증가한 것처럼 이제 착시가 일어난 거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공매도 제도라는 건 네. 그냥 금지 아니면 계속 시행 이게 단순하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논란이 끊이지가 않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관련 단체들은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시장 조성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을 위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시장 조성자인데 일단 본인들이 확인했을 때는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는 종목에서도 이런 공매도 물량이 출현했다는 거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우회로로 공매도를 한 거 아니냐 이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이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 과거 공매도 금지 때는 시장 조성자까지 금지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 시장에서 혹시나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뭔가요? 일단 전기요금 인상 소식인데 정부가 바로 어제부터 전기요금을 올렸는데요. 가정용과 일반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만 킬로와트 시당 10.6원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택용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사실 여론에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동결을 하고 산업용만 올리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일련의 시사적인 이슈가 김포를 비롯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거기다가 전기요금 인상해서 가정용과 일반용은 빠졌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거를 해석하는 논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굳이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총선이 임박했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2021년 이후에 누적 적자가 47조 원이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가 200조 원인데 1년에 나가는 이자만 5조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논의가 있었고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기요금을 올려받는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이 사실 우세했습니다. 네. 근데 또 전기요금 올리자니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부담이 좀 큰 상황이고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만 그럼 올리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민들 배려하는 차원이다라고 하면 반갑기도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한전 걱정도 해야 될 텐데 네. 산업용만 인상하면 적자 해소되는 겁니까? 일단 정부가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이 킬로와트 시당 5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예. 사실 지금까지 올린 게 한 2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30원을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연말 됐으니까 갑자기 30원 올린다라고 하면 좀 난리가 나겠죠. 예. 가계 사정이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용만 일단 올린 쪽으로 결정한 건데 산업용이 그러면은 비중이 작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전기 판매량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판매액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적자는 어느 정도 앞으로의 적자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전기요금이 통상 문제로까지 번진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맞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 철강 업체들한테 상계 관세, 그러니까 보복성 조치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유가 바로 싼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이런 싼 전기요금 정책이 한국 기업들한테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고요. 그동안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었는데 예.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걸 보조금으로 규정한 게 이번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통상 문제는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 모양이네요. 네. 자, 그런데 한전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전기요금 못지않게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이 채권 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한국전력이 계속 이렇게 적자를 내면 필요한 돈은 어디서인가 구해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전력의 회사채, 그러니까 한전채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물론 이제 한전의 자본금의 5배까지만 발행 한도를 이제 정해놓고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 사실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한전채 같은 경우는 또 공기업이고 규모가 크고 또 우량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번 이제 채권 시장에 풀리게 되면 진짜 필요한 회사들의 자금보다는 이걸 다 이제 빨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도 한전채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회사채 시장이 크게 위축된 적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게 다른 회사들이 한전보다 어떤 채권 등급이 높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전채가 풀리면서 채권 시장 금리 끌어올리게 되면 그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회사들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자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은 임시 조치라는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고 이게 항상 나올 때마다
그러면 한전도 너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들의 질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구책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한국전력도 나름 자구책을 마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인력 2,000명을 줄이겠다. 네. 그리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부지를 팔아서 한 1조 원 정도를 자구책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인력 줄이고 자산 매각해라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 10원 정도 올려가지고 올해 4천억 원 정도 더 들어오고요. 내년에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1조 원 정도 마련한다면은 굉장히 큰 뭐 비용 절감 효과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번 산업용만 인상하는 결정을 두고도 사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불편한 정책이긴 하지만 전기 공급 원가를 좀 살펴보면은 오히려 산업용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단가가 오히려 낮고 그다음에 주택용은 한 집마다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일견 듣기에는 모순인데요. 원가가 낮은 건 가격을 올리고 원가가 높은 건 오히려 동결했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가가 낮은 산업용 용도에 대해서 이제만 올린 이번 결정이 좀 시장주의 원칙, 원가주의 원칙에는 좀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려면 가격을 높여서 수요를 줄이는 게 원래는 전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전기를 아껴 쓰자 이런 말만 하지 말고 가격을 좀 높이는 시장 신호를 주면서 좀 덜 쓰게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해법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죠.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중국 경제 이야기인데 중국이 이번에 히토류를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굉장히 이제 수출업자들한테 보고를 까다롭게 요구하면서 통제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이번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보면 사실 히토류를 그러면 왜 끌고 나왔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 요번에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때 지금은 한 15일쯤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미국과 테이블에 앉을 때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히토류 카드를 꺼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첨단 산업 부분에 미국의 제재에 대한 맞불 성격이네요. 맞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한테 너희 첨단 산업은 못 따라올 걸 중국에 수출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중국은 그러면 그 첨단 반도체 기기는 뭘로 만드는데 히토류 없이는 못 만들 걸 지금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되는 17종의 원소를 말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미국이 이런 것들에 당황할 정도로 중국이 히토류 생산에 압도적입니까? 일단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국이고요. 생산 가공국인데 미국이 중국 히토류 한 80% 정도를 의존하고 있고요. 와. 우리도 비슷한 비율로 중국산 히토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매장량 자체가 이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걸 정련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속 중국이 도맡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미중 간의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나라도 이렇게 의존도가 높으면 우리에게도 자원 무기화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히토류 자원 무기화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미국 중국 정상회담의 지렛대로서 히토류를 꺼낸 거라면 뭔가 테이블에서 조치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지렛대면 미중이 만약에 공급망 어떤 지금 깨진 공급망을 다시 복원한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대로 우리나라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방금 전에 전해드린 에이펙 정상회의 현지 시간으로 11일에서 17일 동안 이어지고요. 뭐 정치적인 의제도 많습니다만 결국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는 15일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일정도 있나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13일에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하거든요. 지난 3월에 현재 이제 주 52시간제를 조금 월 분기 연 단위로 좀 유연하겠다. 해서 뭐 그 방안을 발표했는데 사실 반발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떻게 돼가나요? 일단 최근 분식회계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수수료 횡포다라는 정치권의 질타도 받았는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가맹택시 사업과 관련해서 13일에
첫 택시업계 간담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 수수료 낮춘다는 얘기가 나올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흥요걸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장동석 출판평론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권의 책 가져오셨을 텐데 네. 뭐부터 읽어볼까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이자 전략가 손무, 보통 이제 손자라고 부르는데요. 병법서 손자병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5번은 제대로 정독했던 것 같은데요. 최고의 병법서이자 사실 인간관계도 많이 다루는 것 같고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리더십, 뭐 처세술까지 정말 다루는 분야가 방대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국가 경영까지. 그렇죠. 예, 이게 사실상 뭐 핵심이라고 하면 핵심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병법서이면서 이것을 어떤 관계 속에서 풀어낼까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읽어봐야 할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 정말 필독하시길 바라는데요. 예.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다루는지 저는 많은 분들이 아는 구절 이거 하나는 아실 것 같은데 안 읽어보신 분이라 하더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맞죠? 다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예.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손자병법 원문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예.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게 원문이에요.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 것과 100번 싸워 다 이기는 것 이건 좀 다르지 않나요? 완전 다른데 사실은 이거 이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위태롭지 않다. 근데 이게 당시 정황들을 살펴봐야 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춘추 시대 극도로 혼란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엄밀하게는 이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누는데 춘추 시대는 기원전 한 770년부터 403년에 이르는 시기이거든요. 이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세력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싸움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던 때예요. 한때 강성했던 주나라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진 가운데 수많은 제후국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이웃 나라를 제압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거든요. 네. 전쟁에 이겨야만 나라로서 존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전략가와 장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였죠. 그렇죠. 마치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 같은 사람이 딱 필요한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손무는 원래는 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제후국 가운데 제나라 사람이었는데 기원전 6세기 오나라 왕이었던 함녀에게 발탁되어서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장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진작부터 열심히 병법을 익히고 글을 써놨어요. 네. 작전, 새, 허실, 지형, 화공 등 13편의 병법을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는 이 병법을 바탕으로 훈련시켜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오나라를 이제 패자의 반열에 올려놓죠. 그렇죠. 결국 오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의 패자가 되죠. 네. 사실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제후국 간의 이제 어떤 회합이나 맹약을 회맹이라고 했었는데 회맹의 맹주가 되는 것을 보통 이제 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춘추 5패, 춘추 시대에 5명의 패자가 있었는데 그 강국을 일컫는 바로 이제 5백이라고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손무가 모셨던 왕 오나라 함녀, 오나라 왕인 함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춘추 시대는 아주 묘한 정의와 의리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싸웠지만 네, 주나라를 모태로 다양한 제후국들이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없어도 위로는 주나라를 모시고 아래로는 여러 제후국들을 평정하는 게 패자들의 임무였어요. 예. 이런 시기에 이제 손무가 나타나서 경쟁 상대였던 초나라를 제압하면서 중국 전역의 오나라의 위세를 떨치게 되죠. 이른바 이제 춘추 5패 중에 하나로 오나라 왕 함녀를
올려놓은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손자병법이 집필됐던 그 당시의 정황과 손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손자병법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예,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 나눴지만 전쟁에 이기는 기술을 담은 병법서임에도 가장 위대한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첫 문장이 이겁니다.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사로 백성의 생사가 걸린 영역이요 나라의 존망이 달린 관두 중요한 갈림길이니까 극히 궁구하고 신중하게 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이란 백성의 생사뿐만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손자의 아주 지극히 당연한 천명이었던 것이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는 매일 전쟁이 있는 시국에서 병서가 갖춰야 될 내용은 전쟁에 잘 이기는 법만 쓸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통찰이잖아요. 맞습니다. 더 특이한 통찰은 보통 군대를 어떻게 조련할까?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일이 병법 중에 기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일이란 보통 이런 겁니다. 아군과 적군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당시는 보통 적군이 몇만이다 이렇게 어림잡아서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군과 적군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싸워야 할 곳의 지형은 어떤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나면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병법도 병법이지만 정치가 무엇보다도 안정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어린 시절 손자병법 샀을 때요. 무협지 같은 느낌으로 사는 건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뭐 정치 안정까지 얘기하고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만 군사력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전쟁이 닥쳤을 때도 아주 신중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보다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 현대에 이르러 힘든 사람들이 이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처세서로도 많이 변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백성의 삶,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고 동시에 사회현상 전반에 걸친 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게 병법에 통달한 전략가이면서 사상가, 그러니까 중국의 위대한 사람들 보통 이름을 이제 자자를 넣어서 추앙하지 않습니까? 손무였는데 그래서 손자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손무의 손자병법은 시대를 초월한 고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손자병법을 다 다루기엔 너무 부족한 시간일 정도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번째 책은 가봐야 되니까요. 두 번째 네. 책은 뭡니까? NBA 성과 코치를 지낸 스포츠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입니다. 앨런 스테인 주니어의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이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코비 브라이언트, 스테판 커리 등 15년간 NBA 슈퍼스타들의 성과 코치로서 이 사람들의 작은 일상과 습관까지도 함께 만들어갔던 저자가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어서 압도적인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의 성공 원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농구 스타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겠죠. 저자는 승리하는 인생은 삶을 바꾸겠다는 결심과 꾸준한 습관을 실천하는 열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편안함에 중독돼서 게으름에 빠진 채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NBA 선수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농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 안에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있나요? 찰스 바클리 은퇴했지만 위대한 선수로 아직도 그렇죠. 불리고 있는 한동안 무릎 부상 때문에 재활 훈련을 받느라고 코치로부터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절대 코트에 서지 말라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끈질기게 코치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코트에 서 있게만 해달라. 결국 그 열정에 못 이겨서 코치가 그러면 부상을 당한 다리는 바닥에 절대 세게 딛지 않는다. 그러면
연습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야. 그런데 그 해에 찰스 바클리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네. 농구공을 건네받은 그는 성한다리 하나로 농구 골대 아래 서서 연이어서 10번이나 덩크슛을 한쪽 허허. 발로 했다라는 건데요. 한 발로 스탠딩 점프를 하면서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코트로 되돌아오려는 바클리의 열정은 그렇게 뜨겁고 컸다는 것이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찰스 바클리 그러면 조던의 벽을 넘지 못한 선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이게 영역이 다른 거죠. 네. 조던과는 또 영역이 다른 선수인데 정말 그래서 저자가 하루아침에 우리 열정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꾸준히 거기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부상 때문에 바클리뿐만 아니라 조던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상의 위험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노력함으로써 이것을 이겨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2020년이죠. 그때 작고한 코비 브라이언트. 이 사람의 에피소드도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이 저자가 코치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몇 가지를 준비하려고 새벽 3시 반에 체육관에 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미 코비 브라이언트가 와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코비를 봤어요. 그런데 잠깐 서서 그가 무슨 연습을 하는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 다루는 핸들링, 푸더크만 1시간 내내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수가. 예. 그래서 아니 당신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 왜 계속 기본 동작만 반복하냐? 그랬더니 코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푸더크랑 볼 핸들링을 1시간 이상 매일 연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기본에 충실한 거군요. 맞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그럼 최고가 된다.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비는 자신의 푸더크가 면도날 같이 예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동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연습만 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푸더크가 예리해지려면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결국은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최고의 자리에 있던 선수도 기본을 이렇게 연습하는데 그 많은 시간들, 열정들, 그 기본에 쏟은 시간들이라는 것이 결국 코비 브라이언트를 우리가 잊지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스포츠 선수들을 통해서 정말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성찰하게 되는데요. 요즘 아마 가장 핫한 선수 그러면 이 선수를 꼽을 것 같습니다. 스테판 커리. 34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맹활약을 해요. 저는 아직도 한 10년 동안 스테판 커리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흥분되고 이렇게 중계방송 볼 때마다 그런데요. 2000년대 후반 저자가 한 농구 캠프에서 스테판 커리를 처음 만났다고 해요. 네. 당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대학 소속 선수였다고 해요. 신입생 티도 가시지 않은 네. 유명한 선수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를 보자마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이면 스테판 커리는 이미 슛을 한 200번쯤 던진 상태였다라는 네. 거예요. 온몸이 젖어 있었던 것이죠. 순서를 이제 기다릴 때에도 지루해하거나 서로 잡담하는 선수들과 달리 계속 여러 동작을 폼을 이제 움직여 보더라는 것이죠. 네. 어떤 동작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또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거 이제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사실 열심히 해냈는데 그 농구 캠프 테스트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스카우트하는 상황도 드래프트에 대비해서 몸값을 올려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 안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연습하고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기 안에 괴물을 기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렇고 스테판 커리도 그렇고 뭐 다른 선수들도 뭐 비슷하거나 좀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 연습하거나 훈련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까지 해야 싶은 거 있죠. 그런데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매일 꾸준히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과 하루 이틀 거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혹은 습관을 갖고 연습하는 것은 다르다. 재능이 있는 선수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 기본기로 가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습관 어떤 책인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이 책은 유명한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간에 있는 선수들이 흘렸을 그 피땀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데 그 피땀 눈물은 왜 흘렸을까? 결국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서 있는 한 명의 선수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선수들의 기본기로 돌아가려는 그 열정,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성찰을 다루는 손자병법과 개인이 성공하는 노하우를 다루는 승리하는 습관, 이 두 책을 엮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손자병법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예. 기본과 준비. 그래야 그래야 나라도 부강해지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승리하는 습관도 어떻게 보면 흔한 자기계발서 범주의 책으로 볼 수 있지만 내용 자체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기본과 준비. 사람이든 작은 조직이든 국가든 기본과 준비가 결국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본과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가? 두 책을 통해서 한번 엮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삶의 중요한 통찰을 주는 두 책 짚어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올 1월부터 오늘까지 매번 고전과 경제서를 엮어서 두 권씩 소개해 주셨던 장동석 평론가님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덕분에 더 좋은 책들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많은 애청자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고전과 경제 현상을 엮어서 읽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됐고요. 준비하면서 굉장히 혼자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을 때는 너무 애쓰거나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도망가는 것도 좋은 전략 전술임을 알려줍니다. 다음 기회는 늘 또 오거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볍게 짐을 챙기자.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